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왔다가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송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구속시켜 달라면서도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가 추적 보도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단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200억 원대 골프장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골프장을 넘긴 골프계 큰손은 이중명 아난티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라더견 대표 일당을 소개받아 투자금 20억 원을 맡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다가 주식을 투자를 해놓고 계속 올라가니까 병이 나왔답니다. 아주 금융치료사래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외식비와 여행비 등 나들이 물가는 껑충 뛰어서 가정의 달을 맞은 집집마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 스스로 조사받겠다며 검찰청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과 조사 일정 조율이 안 됐죠. 출입증도 받지 못했고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 대신 자신을 구속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서 막힙니다.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면 전화 통화라도 연결 좀 해줘 보세요, 부장님하고.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일정 조율도 하지 않고 온 만큼 검찰이 출입 등록을 해놓지 않은 겁니다.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청사 앞에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파악된 9,400만 원 외에 외곽 조직의 후원금도 당시 경선 캠프로 흘러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자진 출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뒤엉키면서 현장에선 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일방적인 출석을 두고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조사에 협조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을 구속시켜달라고 했지만 길게 준비해온 입장문에서는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길었지만 맥락은 조금 없었습니다. 이어서 한민용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A4 6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돈봉투 살포 자체에 대해선 별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 말고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면서도 돈봉투 의혹과는 거리를 둔 대답입니다. 자신의 실명과 당시 움직임까지 언급된 녹음 파일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이정문 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부족하고 압수수색 전에 외곽 조직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에 대해선 방어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를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부 대신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가 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발언이 나중에 송 전 대표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살펴봐야 한다며 죄가 없다고 하면서 구속해달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육성 녹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에게 대통령 방어를 잘하면 공천 걱정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이면 대통령실에 공천 개입이 됩니다. 태 의원은 본인이 과장해서 한 얘기다라고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강합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최고위원에 당선된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질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의 한의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책임을 져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야. 특히 공천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녹취가 공개되자 태 의원은 부풀려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관계나 공천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보좌진을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과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석도 당무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의 그 녹취록 그거는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그 사실 여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잊지도 않았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하지만 당내에선 불법 공천 개입이라며 사실이면 이 수석을 경질하고 거짓이면 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딴 설화로 윤리위에 회부된 태 의원이 이번 사안까지 합쳐 중징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승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 공천 개입 논란이 일면서 이전에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 논란까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일단 이 발언 먼저 보시면요. 예. 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이진복 수석이 이게 지난 2월 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을 비판하던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한 말입니다. 예. 이 당시에도 당무 개입 논란이 컸는데요. 이번에도 본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이 수석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당시 저렇게 당무 개입을 했으니 혹 공천 개입도 한 것 아니냐.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의혹이 남았다는 거죠. 사실 공천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는 당이 있고 영향력으로 따지면 당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이번 논란을 두고도 당내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천을 진행할 건가요?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김 대표는 이렇게 사실상 윤심 후보를 자처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공천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한 말이 알려지니까 여당 내에서 윤심 공천이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최승기 기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부인하고 있고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이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두 사람이 부인을 하지만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고 공천이 워낙 파급력이 커서 당내 파장은 좀 크고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 새누리당이 친박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공천에서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공천 개입 의혹은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지만 일단 당 지도부는 태영호 의원의 과장된 발언으로 보고 이번 논란을 매듭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크게 뛰었던 석유값이 주춤한 영향이 큰데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여기엔 원재료인 곡물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는 식품 가격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희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식사나 간식용으로 자주 사는 가공식품 가운데 값이 안 오른 게 별로 없는데요. 당장 1년 전보다 이 빵과 스낵의 경우 평균 11%, 우유의 경우 9%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지금 상품권 갖고 와도 몇 개 안 사도 금방 다 없어지더라고요. 4개 살 거 2개 사게 되고 좀 줄이게 됐어요. 통계청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식품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원재료인 곡물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흐름은 정반대란 겁니다.
밀은 1년 전보다 40%, 옥수수와 대두 등도 20%가량씩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원재료 값이 내려간 건 식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15개 식품 기업 중 11개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원재료 값이 떨어졌는데도 식품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업체들의 담합 같은 요인은 없는지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전체 물가 가운데서도 외식비와 놀이공원 입장료 같은 나들이 물가는 훨씬 더 올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어지는 연휴에 집집마다 부담이 커지는데요. 시민들은 어린이날 장난감 선물 사고 또 어버이날 밥만 사 먹어도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일 오후지만 서울 동대문 완구시장엔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많이 오른 장난감 값이 부담스러워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싸게 선물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일단 구리에서 왔는데요. 집 앞에 이제 뭐 백화점이나 그냥 일반 마트 같은 데도 사실 있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곳보다 싸다고 하지만 간단한 로봇이나 인형놀이 세트도 4만 원에서 5만 원이고 블록놀이 세트는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놀이공원 티켓 가격도 1년 전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자유이용권 끊어야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는 않죠. 뭐 입장권 끊고 들어가서 뭐 하나 먹여야 되고 또 오는 길에 기념품 하나 사서 가야 되고 하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뭐 한번 나가면 다 돈이죠. 뭐. 실제 지난달 통계를 보면 여행이나 여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5%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여행 수요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호텔 숙박료나 그리고 해외 단체 여행비 그리고 놀이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외식비도 7.6% 올라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값은 2만 원에 육박합니다. 옛날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어린이날까지 애들 챙겨주고 선물 주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해요. 그렇게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JTBC 김지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는 시작도 못했는데 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 내용을 마련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의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익위원직 사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어렵게 첫 발은 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질지 이게 제일 관심이죠.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노동계는 이걸 25% 정도 올린 1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미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밥값도 기본 8,000원, 10,000원이고 써야 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이런 걸 다 부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알바생을 줄이고 매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데 지금보다 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저임금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봤더니 최근 2년 동안 매년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동안 오른 만큼 올해도 오른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10,000원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업종별로 차이를 둘지 여부입니다. 여력이 되는 곳은 더 올리고 그렇지 않은 일부 업종은 낮게 정하자는 주장입니다. 8시간을 딱 잘라서 출퇴근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특성상 근로와 학습이 병행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길게 보면 낮게 정한 업종에 불이익이 갈 거라는 반론도 큽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구인난이 훨씬 더 심화되게 될 것이고요. 사람을 결국 제대로 뽑지 못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연일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두고 오히려 중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란 얘기냐며 한미가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확장 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전하며 자화자찬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거는 또 수정하고. 한편 윤 대통령은 모레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용산 어린이 정원을 임기 내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최근 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혀 문제없다는 내용입니다. 방한 일정에 이 관련 논의도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건 5년 만입니다. 과거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홍보 영상을 최근 새로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As well as into the atmosphere through ventilation processes in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 수소량이 우리나라 고리 원전보다 더 적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만든 다른 영상에선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노다로 디지털상이 직접 나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discharges 49 trillion becquerels, or about twice as much. 하지만 전문가들은 폭발 사고가 난 원전과 일반 원전을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 JTBC에 방사능 농도가 낮더라도 해양 생물에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칭화대 연구팀은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안에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인용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금부터는 JTBC가 보도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주가 조작 일당에 굵직한 기업인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얽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회 윤리위 위원도 또 예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들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단이 투자한 한 온라인 경제 매체입니다. 그런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장모 위원이 이 회사 감사로 등장합니다. 장 위원은 2017년에서 2018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2020년부터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장 위원은 주가 조작단 내부에서도 총책 라더견 씨의 측근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 위원은 주가 조작단에게 투자한 사람들을 유치한 것은 물론 주가 폭락 직전까지도 기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익이 잘 나는 품목으로 바꿀 거거든요. 남한테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넘겨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으러 갈 테니까.
취재진은 장 씨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한 전직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지원단장으로도 활동한 이 인물은 지난 1월 주가조작단이 운영한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달 고문료만 500만 원. 해당 인사는 정식 계약을 맺은 건 아니라면서도 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후엔 범죄 수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처럼 주가 조작단은 인터넷 언론사에도 투자했는데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잘 안 알려진 이 언론사의 배너 광고는 수백만 원씩 했는데 사실은 투자자들이 배너 광고 형태로 수수료를 지불한 겁니다. 특히 의사들의 병원 광고가 많았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단 핵심 관계자 변모 씨 명의 법인의 등기상 사무실 건물입니다. 변 씨는 주로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변모 씨는 의사들만 담당했어요. 웬만한 의사분들 투자하시는 금액 보면 일반인 10배 이상 투자를 하시니까. 그런데 같은 장소를 주소지로 올려놓은 곳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멈춘 한 온라인 경제 전문 언론사입니다. 이 온라인 매체의 보도국장은 라더견 대표의 측근 조모 씨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배너 광고를 눌러보니 한 병원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이 매체 회계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 원장은 주가 조작단에 수년간 돈을 맡겨온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됩니다. 주가 조작단은 의사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을 돈을 이 매체의 배너 광고비로 돌려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광고건이 있거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단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런 기능을 할 또 다른 온라인 언론사 지분을 몇 달 전 새롭게 사들였습니다. 해당 매체는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란 취지로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주가 조작단은 이렇게 번 천문학적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프장을 사려고도 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을 팔려던 사람은 골프업계의 한국계 큰손이었는데 이 사람도 주가 조작단에 일부 투자했습니다. 안티그룹의 전 회장이 주가 조작단 일당이 수익을 잘 올려 암도 나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단이 지주사로 활용한 골프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모두 4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광고가 눈에 띕니다. 실제 주가 조작단 라더견 대표는 지난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골프장을 사겠다며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로 보낸 돈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각자는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 미국의 명문 골프장 등을 포함해 해외에만 20여 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골프계의 큰손입니다. 계약 당시 주가 조작단과 가수 임창정 씨도 함께 왔다고 밝혔습니다. 난 그때 이제 처음 임창정이를 처음 본 겁니다. 임창정이 애들이 뭐 골프를 한답니다. 카나다에선가 골프도 잘 알고 어디 와서 보니까 뭐 정말 좋거든요. 자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유 회장이 라 대표를 알게 된 건 지난해 11월 국내 고급 리조트 그룹 아난티의 이중명 전 회장 소개였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제주도 암 걸려서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다가 주식을 투자를 해놓고 계속 올라가니까 병이 나왔답니다. 아주 금융치료사래요. 이 말에 유 회장도 라 대표에게 20억 원을 맡겼습니다. 최초 몇 달 동안 15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라 대표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라 대표 일당이 세운 골프회사의 지분 1억 원어치를 산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일본 골프장 3곳의 지분도 절반씩 나누기로 계약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은 투자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된 유 회장은 라 대표 측에 일본 골프장 광고는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노동절인 어제 한 민주노총 간부가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몸에 불을 질렀죠. 오늘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 간부가 남긴 메모에는 정당하게 노동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건폭몰이가 분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구급차에 실려온 남성이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어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50살 양모 씨입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양 씨는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양 씨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공사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인비를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양 씨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 업무 방해와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열고 대통령 사과와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매도당했기 때문이다. 오는 4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이른바 건폭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950여 명이 조사를 받고 1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해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 조작을 한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만남을 유도하면 보호자인 척 나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었는데 이렇게 뜯어낸 돈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거리에선 남성은 무릎을 꿇습니다. 27살 A씨입니다. 미성년 여성 2명과 심야에 숙박업소에 있다 협박을 받은 겁니다. 상황은 단순했습니다. 이 남성, 미성년 10대 여성들이 술친구 구한다는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오빠라는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오빠라는 남성, 부적절한 만남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400만 원부터 최대 1인 8,600만 원까지 계좌 및 현찰로 받은 사안입니다. 알려지게 되면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 10대 여성들과 오빠를 자처한 남성 모두 역할을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연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런 식으로 11명을 협박했습니다. 5개월 만에 2억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공동구간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시간으로. 결국 견디다 못한 남성 한 명이 신고했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12명을 붙잡았고 7명을 구속했습니다. 돈을 갈취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협박당할 만했던 어른들도 피해자라고 부르긴 어려웠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건강검진센터와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40대가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불법 촬영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 달여간 이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미리 드라이버와 전선 등 공구를 챙긴 뒤 비대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겁니다. 경찰은 당초 150건의 피해만 확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 피해자가 1,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서울 시내 빌딩 3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온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체했어요, 다. 그거 나오고 나서 교체가 다 됐죠, 저희는. 특히 A씨는 영상물을 일반 폴더가 아닌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분류해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A씨는 강간미수를 포함해 3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촬영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전과를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불법 촬영물 증거가 나오자 A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 등을 추적했지만 불법 촬영물 판매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관광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륜 오토바이입니다. 기분 좋게 놀러 와서 서로 다치지 않게 즐기다 가면 좋을 텐데 밀착 카메라가 본 모습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사륜 오토바이가 줄줄이 길 위를 달립니다. 바퀴 4개가 달려 이른바 사발이라고도 불리는 레저용 오토바이입니다. 이곳엔 사륜 오토바이의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이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레저 업체에서 돈을 받고 빌려준 겁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한 남성. 일어선 채 한 손으로 운전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는가 하면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운전 중에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원래 1인승이지만 3명까지 끼어 탑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말라는 주차장에도 수시로 들어와 달립니다. 안전관리에서는 조금 그거는 좀 미숙하다고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떤 통제 같은 건 없긴 하니까.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가 일반 차도로 지나갑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운행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른 지역의 레저 업체 역시 번호판이 없는 차로 영업합니다.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타니까 괜찮고요. 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탑승자가 진다는 안내문에 서명만 하면 탈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손님들에겐 간단한 조작 방법 정도만 설명합니다. 정지할 때는 왼손 브레이크, 진행할 때는 오른손 엑셀러에 당하. 보호장구도 헬멧뿐입니다. 줄지어 달려가는 사륜 오토바이들. 한 차선을 차지한 채 한참을 달립니다. 모두 불법 도로주행입니다. 사고 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한참 있지. 넘어졌고 내가지고 뭐 가끔 한데 무대에 매몰했어. 다른 업체의 사륜 바이크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일반 차량처럼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번호판을 단 사륜 바이크만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하는 사륜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순간적으로 바퀴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지그재그로 달리고 옆으로 쓰러질 듯 아찔한 운전을 계속합니다.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되게 어린 친구들도 타고 하는데 저러다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업체 관계자는 운영 경험이 많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안전하게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30년. 사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도로도 원래는 다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저기 길을 밟고 가야 돼. 사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9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도 89건이나 됩니다. 생업도 여가를 즐기는 것도 법을 지키는 선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매일 밤마다 야산을 돌며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도박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40, 50대 주부들이 많았는데 단속을 피하려고 면접까지 봐가면서 들여보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텐트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사람들과 몸으로 막는 경찰. 수십 명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도박 회장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런 천막 도박장, 지난 2달 동안 밤 11시면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조직폭력배 등 운영자들은 충남 일대 야산 10곳을 돌며 그날 장소를 골라 천막을 쳤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사람들 얼굴 면접을 하고 이 사람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운영진들의 그 봉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박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산 진입로에는 감시원을 세워뒀습니다. 지난 2월 경찰은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신고를 처음 받았지만 현장을 잡는 데 2달이 걸렸습니다. 붙잡힌 도박 참가자 50명 가운데 절반 넘게 40,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 도박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판돈 현금 1억 2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달아난 감시원 4명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 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외국인이라서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도로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이 조직원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체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길가에 선 차량 앞뒤를 승용차가 막습니다. 멀리서 다른 차량이 달려오고 옆 골목에선 검은색 SUV가 나타나 애워쌉니다. 승용차 앞자리에서 끌어내린 피의자를 형사 3명이 붙듭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남성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웁니다. 도주하던 차량 앞유리는 모두 깨졌습니다. 자동차 안을 뒤졌더니 마약과 현금 다발이 나옵니다. 베트남인 마약 공급책이었습니다. 이곳 외국인 전용 노래 주점에서 마약을 주로 유통했습니다. 조선소 직원과 선원, 양식장 인부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힘든 노동과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공급책과 유통 장소를 확인하면서 투약자들도 줄줄이 체포했습니다. 소주 혐의로 해남을 체포합니다. 형님 여기 체포 영장입니다. 본인 맞죠? 해경은 베트남인 15명을 붙잡아 판매와 유통책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남해안 조선소 밀집 지역에 이런 마약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가정의 달에 수요가 많은 일반 식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비염 치료기라며 판 곳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림을 발랐더니 눈썹 위에 흉터가 사라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몸에 생긴 두드러기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까지 듭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되겠어? 라는 의구심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그냥 반발심으로 구매하지 않게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팔리는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제품 광고 800건을 점검했더니 226건이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배 농축액을 마시면 혈관 손상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인데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도 합니다. 무허가 의료기기를 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피해 시 보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정식으로 허가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킥보드 타는 어린이들 많을 텐데요. 이맘때가 킥보드 사고가 가장 많은 때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타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네,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들었다며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에게 전한 말. 뱉은 말 대부분이 논란이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부터 그러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이진복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태용 의원도 본인이 과장했다고 했지만 태용 의원이 보좌진에게 한 말 저 자체,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갑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더는 그 말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즉 말을 한 태의원이나 말을 들은 보좌진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 분위기는 때때로 독특한 말을 했던 태영호 의원만 독특하게 느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언론도 여러 번 그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천 개입 논란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진복 수석은 억울하겠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혹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는 대통령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태용 의원은 지난 3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공천 얘기를 꺼내다가 진짜로 정신이 번쩍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동대문 경기장에서 볼보이를 하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저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되지 못하고 제가 된 거예요. 홍명보 울산 감독이 뭉클했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볼보이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프로축구 40년을 기념해 홍 감독을 비롯한 축구인 4명이 명예의 전당에 섰습니다. 40년 전 기억을 소감에 담은 홍 감독. 그래서 오늘 상이 평생 받은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강한 봄볕이 내리쬐며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날인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여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밤에 이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모레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고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이죠.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해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날에 전국에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60mm 이상의 비나 12시간 동안 11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비의 특징을 보면 우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는 건데요. 보시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온난 전선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고요. 남부지방에선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 산간과 남해안 지역에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겠는데요. 백길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뢰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날 오전에 낙뢰 예상도를 보면 수도권과 충남 또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낙뢰가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계곡이나 하천 등에선 물이 불어날 수도 있어서 어린이날 연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